예를 들어서 그냥 만보기 기능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키고 많이 걸으면은 걷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퀴즈를 이제 마치거나 출석 체크, 게임 같은 걸 통해서 현금성 포인트를 주거나 실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활용도가 지금 익숙하게 잘 파쇄되는 앱을 활용한 챌린지 그리고 뭔가 이 게임과 같은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앱테크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서 돈의 이면까지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왼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감장에 탕후루가 소환됐다. 깜짝 놀랐어요. 탕후루. 만약에 탕후루 세계 동상을 누군가 세워준다면 제 동상은 100% 있어요. 100%. 그 정도로 많이 드셨다는. 제가 먹진 않겠죠. 저희 집에 VIP가 한 분 계셔가지고 탕후루 소비자. 탕후루 큰손, 탕후루 큰손. 큰손이 저희 집에 살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한 10대 개는 먹은 것 같은데 조 기자님, 이게 중국의 길거리 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산사나무를 꼬치에 꽂아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국의 길거리 간식 탕후루 업체 대표가 국감에 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일정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관 명단을 확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국내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왕가 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 앨리스의 김소영 대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달콤 왕가 탕후루는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국에 4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탕후루 프랜차이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 대표는 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잉 섭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부추기는 간식이라는 지적이 따른 것인데요. 앞서 이 탕후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청소년 건강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치과의사 원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닿아서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 대표를 부른 이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이 약과 등 당을 과소비하는 풍토가 퍼지는 분위기이고 탕후루가 상징적인 식품이라서 불렀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한 질의 차원이다라고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도 적지는 않습니다. 탕후루 하나만 당 과다 섭취 원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가령 뚱카롱이라고 해서 이 마카롱에 이제 크림 부분을 꽉 채운 이 디저트가 또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맛도 있고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데 하나 먹고 나면 이제 그 엄청난 죄책감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약과 등 되게 디저트들이 많았는데 네. 이 모두가 당 과잉 섭취 지적에서 자유롭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 대표를 국감장에 이렇게 소환하는 것이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당초 국감의 목적이 정부의 국정 전반을 살펴서 감시하고 내년의 사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건데 의원들이 이 화제가 되는 인물을 소환해서 돋보이기 경쟁에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탕후루를 많이들 먹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다일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희정님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아니 설탕 과잉에 탕후루만 있겠습니까 하셨는데 의견들이 엇갈려요. 몇 년 동안 우리 제로슈가 유행했는데 그동안 안 먹은 설탕 올해 다 먹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탕후루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유행해서 데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탕후루라는 게 딱 봐도 설탕으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유독 여기에만 설탕이 많이 쓰이는 게 맞아요?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탕후루의 당류는 과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 보통 한 꼬치에 포함된 당류는 10에서 2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먹어도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25g이거든요. 여기에 육박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루치. 네, 하루치에 육박하는 거죠.
아하. 하나만 먹어도. 네. 그렇지만 뭐 다른 단 음식이나 간식보다 뭐 월등히 많다 또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과거 조사 자료를 보면 이 과일이나 초콜릿 등을 첨가한 스무디나 에이드류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평균 당류 함량이 65g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후루 꼬치 하나와 스무디를 한 잔을 비교를 하면 스무디 한 잔에 탕후루의 2배 이상의 당류가 사실 함유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 탕후루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기엔 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샤인머스켓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꽂힌 탕후루가 있는데 이 탕후루의 칼로리는 216칼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콜라 한 캔의 칼로리가 92칼로리니까 이 꼬치 하나에 콜라 2캔 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어요. 약간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여기에 스테비아라는 걸로 만드는 탕후루를 많이 판단 말이에요. 모든 브랜드가 이 대체 감미료잖아요. 그런 걸로 만드는 탕후루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기왕 먹을 거 대체 네. 감미료가 포함된 거를 이제 먹으려고 할 텐데 뭐 때를 너무 쓰니까 그쵸. 아예 안 사줄 수는 없고 그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는 중간에. 거죠. 네.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안 한 싸요. 5,000원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허리가 휘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 감미료를 첨가한 제로 탕후루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대체 감미료를 썼더라도 과도하게 이렇게 섭취하면 설탕과 마찬가지로 뭐 비만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대체 감미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게 되면 단맛에 둔감해지고 오히려 비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요. 제로 탕후루를 대안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좀 덜 달게 먹으려는 습관을 갖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원들이 많이 쉬었던 연휴였지만 학원가의 탕후루 매장이 많이 늘었다는 건 체감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학원들 그 많이 모여 있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탕후루 매장이 많은가요? 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교육 1번과 대치동 역시 이제 질비한 학원들 사이로 1km 이내에만 탕후루 점포 10곳가량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해 주신 달콤 왕가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가 2020년에선 16곳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작년에 43곳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세가 급격하진 않았는데 현재 420개 정도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배가량 늘어서 올해 되게 급격하게 늘어났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 한국특허정보원 자료를 보면요. 이 탕후루 상표 특허 출원도 이제 올해 이제 한 200여 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8곳 정도에 그쳤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그런 영업장이 많이 생겼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사실 편의점이 동네 곳곳마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의점에 팔면 정말 많이 파는 건데 이 편의점 GS25에서도 지금 아이스 딸기 탕후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점주 등을 통해서 탕후루를 좀 출시해달라라는 요청이 이어져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산 딸기를 설탕으로 코팅한 다음에 얼렸어요. 얼려서 이제 구매 즉시 먹어야 하는 그런 시중 탕후루와 달리 대량으로 좀 사서 냉동부에 넣어놨다가 좀 녹여서 먹으면 되는 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편의점에서 이미 입점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되게 많이 팔리고 있다. 곳곳에 지금 도처에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어느 정도냐면 탕후루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치 어르신들이 설렁탕 맛집 찾아서 차 가지고 가시듯이 엄마 아빠를 졸라서 탕후루 코팅이 잘 돼 있는 거기를 가야 한다며 굉장히 먼 동네까지 가야 할 정도로 막 졸라대서 가는 그 정도인데 지경이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 탕후루 저희는 안 됩니다. 탕후루 들고 오시는 분들 저희는 사절할게요. 노 탕후루 존이 생겼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탕후루를 들고 오지 말라 이런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탕후루가 시럽이 바닥에 잘 떨어져요. 이게 바닥에 잘 떨어지는데 당연히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끈적끈적해서 이게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 나무 꼬치가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하면은 이 쓰레기 봉투를 찔러서 터지는 경우 저 길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탕후루를 들고 오신 손님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른바 노 탕후루존 이런 것들도 지금 요즘에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요. 워낙 또 탕후루 열풍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고 탕후루 제조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따라하다가 다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좀 실시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이런 부작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설탕 녹여서 하는 영상이 진짜 유행이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많은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되지 않고 절대 간단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벌려놓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 가정통신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7549님 우리 동네는 마라탕 집에서 탕후루도 팔아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 회식 코스예요. 마라탕 갔다가 탕후루 먹고 헤어지는 코스. 야 그래요. 이게 현상이 되었다. 이걸 절감을 하게 되네요. 당 섭취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고. 이광수 기자님. 네. 근데 날마다 돈을 쓰면서도 용돈을 버는 세대가 왔다. 잘파 세대가 왔다. 이분들 오신 지는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맞습니다. 특징이 궁금해요. 네, 이분들 오신 지 좀 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30살 이하인 분들을 이제 잘파 세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끼고 싶다. 끼고 싶. 네. 안 되죠. 여기 다 아무도 해당이 안 아무도 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닌데 갑자기. 네, 맞습니다. 네. 이 MZ 세대가 굉장히 그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세대인데요. 한 보도에서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을 썼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팬데믹일 때 10대, 20대를 보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틱톡에 검색을 한다. 그리고 주식은 물론 간편 결제,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익숙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하는데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을 정의를 했는데 일단 저도 이렇게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 거래에도 익숙하고 워낙 팬데믹일 때 10대 20대를 보냈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반 해당되면은 잘파 안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땡. 저는 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잘파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 경제 이슈에 밝아서 용돈을 휴대폰 앱으로 번다. 휴대폰 앱이 어떻게 돈을 벌어주죠? 네, 저도 사실 돈 벌고 싶어서 이걸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수행을 하면은 소액의 보상을 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앱과 재테크의 합성으로 앱테크라고도 불리는데 이 잘파 세대의 10명 중 8명이 이 앱테크를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만보기 기능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키고 많이 걸으면은 걷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퀴즈를 이제 마치거나 출석 체크, 게임 같은 걸 통해서 현금성 포인트를 주거나 실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활용도가 지금 익숙한 이 잘파 세대는 앱을 활용한 챌린지 그리고 뭔가 이 게임과 같은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앱테크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네, 반은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반 매일- 해당되는 걸로. 예. 매일매일 출석하면은 5원어치씩 주식 주는 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5원어치씩 깨같이 모아서 뭐 일주일에 50원어치씩 받고 네. 그래요. 그래도 해당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님, 네. 앱테크를 해서 이걸 우리가 일종의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걸로 용돈을 평균 어느 정도 법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 결과 보면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들은 한 달에 앱테크로 3,40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번다고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5,800원이고 대학생은 2만 원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네요. 네, 아마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를 활용을 하고 뭔가 이제 뭐 신용카드라던가 뭐 이런 쪽을 좀 활용을 하면 2만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열심히 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도 2만 원 정도면 굉장히 살 할만하네요. 의향이 괜찮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물가고 그래서 이런 거 티끌 모아 태산을 실제로 이제 실현을 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도 이 잘파 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10대에만 한정해서 이 관심사를 분석해 본 결과 당연히 관심사는 1번은 성적과 시험이었는데 두 번째는 전 당연히 이성 친구일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앱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용돈을 이제 부모님께 받고
갖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정말. 앱테크가 55%였다. 이걸 좋다고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이게 결국은 인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신기하네요. 금융회사들도 잘파 세대를 겨냥해서 앱테크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어떤 건가요? 네, 당장은 뭐 일단 돈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미래의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자사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가두 효과라고 하죠. 락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또 요즘에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좀 추세가 있어서 이렇게 뭐 형제 자매가 없다 보니 부모 자산을 좀 물려받아서 소비력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파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근데 앱테크가 이게 시간을 더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재화가 제일 귀하잖아요. 이게 시간 은근 쏟아야 하지 않나요? 시간이 돈이라 비교해 보면 일하는 게 나아요. 변진희님,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앱테크에 주의할 점도 있겠어요? 네, 이제 과도하게 원치 않는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뭐 추천을 쓰라거나 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앱테크들은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뭐 미끼처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혜택들을 살펴보면 뭐 사용처나 기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그 유명 게임 회사에서 댓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여기다 댓글 써주면 너희들한테 게임 머니 줄게, 아이템 줄게, 이렇게 하는 유명 유튜버들이 있는데 일을 실컷 시켜놓고 아이들을 일벌로 부려먹어 놓고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거 아이들이 뭔가 골똘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요 지켜보시고요. 거기다 너무 애쓰지 말아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을 습격하고 있다. 제목이 무서워요. 중국 쇼핑몰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돌풍이 좀 매서운데요. 광고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동석님이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이렇게 문구를 내걸면서 올해 초만 해도 사실 한국 시장 공략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서요. 지금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니까 지난 8월 기준 379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만만치 않네요. 네, 어느 수준인가 봤더니 뭐 이미 티몬과 위메프, 옥션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제쳤고 이 3위 자리를 정조준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앱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여기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에서 물건을 샀다. 그럼 배송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배송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배송 문제도 있고요. 또 뭐 가품 문제가 좀 많아서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뭐 최근 1년 이내 해외 물품 구매 경험이 있는 500명 중 가품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플랫폼이 알리익스프레스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피해 해결률도 좀 60%로 좀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긴 저렴하네요. 워킹화 4,000원, 슬리퍼 100원?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물건이 품질은 괜찮아요? 품질은 이게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실물과 좀 다르다. 이게 뭔가 실물과 다른 사진을 올려놓고 구매를 했는데 뭐 이 정도 똑같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면 좀 다른 경우도 좀 있다고 하죠.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의 조금인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가격이 혹시 싼 게 비지떡은 아닐지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요건 좀 눈여겨볼 만한 정보 같은데 이광수 기자님. 네. 우리 회사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갑자기 너무 그 단어는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두 글자? 네, 늘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두 네, 글자. 가슴만 품고 있어가지고 입 회사원들이 밖으로. 제일 하고 싶은 그 두 글자는 바로 퇴사 아니겠어요? 퇴사. 네.
돈 많이 번 다음에 나 당당하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하고 유튜버 돼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뭐 유튜버 될 거예요? 네, 항상 꿈을 꾸죠. 우리 항상 유튜버 하자. 우리 해야 된다. 더 어.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말만 하고 다음 날 저 회사로 정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억대 연봉을 기대하면서 유튜버 그쵸. 전향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또 보다 보면은 뭐 대기업, 뭐 공무원 하다 퇴사 후 유튜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콘텐츠 많고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국세청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유튜버 99% 33,877명의 평균 사업 소득이 1년에 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에요. 1년에 600만 원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니까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걷는 분만 이제 집계에 포함이 되고 수익이 아직 안 나거나 뭐 이런 분들까지 하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억대 연봉을 꿈꾸고 퇴사를 했지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요. 상위 1% 유튜버는 얼마나 버냐? 342명인데요. 1인당 평균 사업 소득을 3억 6,6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대 연봉을 벌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상위 수익자들은 이제 사실 프리랜서를 넘어서 최근에는 거의 기업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상위 1% 유튜버가 7억 원을 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거의 회사를 차려서 법인화 하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좀 빠진 것 같고 2021년 기준으로는 3억 6,600만 원을 벌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이 냉혹함에도 불구하고 1인 창작자가 많이 늘어나요? 네, 국세청이 2019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코드를 신설을 했는데 이 코드로 소득을 신고한 이들이 2019년엔 2,700여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 2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또 2021년에는 3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뭐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여행이나 요리 뭐 이런 쪽으로 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은 그렇지만 유튜버에 도전했다가 조용히 영상 제작 풀세트 중고로 내놓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창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꿈은 응원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된다 싶을 때 사표는 그때 내는 걸로. 그래요.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